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기 세션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마 데이터 거버넌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좀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손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들지 마시고요. 네. 우리 회사가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를 시작하려고 한다 라고 하시는 고객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네, 굉장히 많군요. 네. 그러면은, 우리 회사는 이미 데이터 거버넌스 하고 있어. 근데 몇 가지 좀 애로점이 좀 있어. 이런 혹시 고객 계신가요? 네. 아까보다는 조금 적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의 소개를 다시 좀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애널리틱스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김윤건입니다. 네. 네. 데이터 거버넌스는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실 이걸 제대로 운영하고 활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먼저 발표를 하고 제 뒤에 이어서 박성훈 솔루션 아키텍트와 또 쿠팡의 데이터 엔지니어링 디렉터이신 정재환님께서 이어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거버넌스를 위한 원칙, 그리고 그 원칙을 따르는 아키텍처, 그리고 쿠팡의 사례를 말씀드린 다음에 거버넌스의 무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데이터 공유나 활용에 있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많은 회사들이 이제 데이터 기반 혁신을 하고 또 데이터 기반 기업이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오늘 오시는 이 많은 분들은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회사 내에서, 조직 내에서 데이터를 만드는 분들, 또 데이터를 사용하는 분들,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죠. 데이터를 만드는 쪽 입장에서는 이러한 그 불안감이 있습니다. 데이터 통제가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있죠. 또 데이터를 소비하는 쪽에서는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다. 또 데이터를 활용하려고 했는데 품질이 너무 낮다. 이런 불만들을 또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불만은 인프라팀도 가지고 있죠.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끼어있는 이 인프라팀은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시죠. 네. 하지만 이분들은 동시에 또 데이터 혁신을 위한 또 좀 더 부가가치가 있는 일들을 하고 싶어 하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버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보는 건 좀 어떨까요? 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품질부터 프로파일링까지 여러 가지 거버넌스 도구들이 존재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거버넌스 도구들을 사용한다고 해서 아까 보셨던 그런 문제들이 바로 해결되지는 않아요. 데이터를 공유하고 잘 활용하기 위해서 AWS는 현대적인 데이터 커뮤니티라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제 데이터 활용이 잘 되기 위해서는 아까 보셨던 그런 거버넌스 도구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조직 내에서 데이터 커뮤니티가 잘 작동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믿습니다. 데이터 거버넌스의 목적이 데이터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활용을 좀 더 가속화시켜주기 위한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데이터 커뮤니티는 아래에 보시는 것 같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더 많이 활용하고 더 많이 공유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많은 조직들이 근데 어려운 점들을 가지고 계시죠. 첫 번째 문제는 데이터 오너십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결제 서비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 결제 서비스의 결과는 중앙에 있는 데이터 저장소로 저장이 되겠죠. 그게 데이터 웨어하우스든 데이터 레이크든 상관없습니다. 중앙에 있는 저 데이터 저장소에 대해서 누구도 오너십을 느끼고 있지 않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는 중앙에 저장된 저 데이터의 품질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너십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낮아진 데이터 품질은 데이터를 소비하는 쪽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를 느끼게 될 겁니다. 그와 동시에 데이터에 대한 외면도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결론적으로는 데이터 거버넌스의 부재라는 상황으로 귀결이 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까 전장에서 말씀드렸던 데이터 거버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이 문제들이 다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문제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어딜까요? 네, 바로 데이터 오너십이겠죠. 데이터 오너십 부재를 해결하는 방법은 데이터를 상품으로서 거래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상품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상품은 탄생부터 소멸까지 생산자가 책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가 상품이 된다라고 하면 데이터 생산자가 오너십을 가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그 데이터를 상품으로서 거래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회의실에 들어갔는데 탁자 위에 저런 쿠키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마 이 셋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거 먹어도 되는 건가? 먹었을 때 탈나지 않을까? 먹었는데 맛있어서 저 어디 가면 살 수 있지? 내가 가서 사는 게 아니라 나한테 좀 배달이 오면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 가면 살 수 있느냐? 네, 뭐 아마존닷컴 같은 이런 포털에 가서 검색을 해보시면 알 수 있겠죠. 하지만 검색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게 상품일까요? 네, 우리가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런 정보들이 더 필요합니다. 이 데이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원재료가 어디서 왔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구성 성분은 어떤지, 품질에 문제가 있으면 누구한테 얘기해야 하는지, 더 나아가서는 이 상품을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알레르기 같은 것들. 그런 정보들이 표시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상품이라고 인식을 하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겠죠. 마지막에 저 부분은 거버넌스 정책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상품을 사용하는 방법까지 있어야 되겠죠. 오레오는 우유에 찍어 먹는 것이 국룰이죠. 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소비하는 사람은 다시 생산자가 될 수가 있어요. 원래 이 사용자가 이 상품을 구독해서 다른 사용자가 이 상품을 구독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새로운 상품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혹시 이런 거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원래 상품이 가지고 있던 거버넌스 정책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생태계 안에서의 생산자와 소비자들은 서로 안심하고 데이터 상품을 거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데이터가 잘 활용되고 또 공유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상품으로서 거래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세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적 데이터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 거버넌스를 단순히 어떤 데이터 통제를 위한 도구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게 될 겁니다. 저희는 데이터 거버넌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에서 이런 커뮤니티 구조가 잘 작동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믿습니다. 데이터 생산자가 데이터에 대한 오너십을 가지고 있고 또 데이터를 상품으로서 거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지게 되고 또 동시에 데이터 소비자는 직접 데이터를 찾고 도구의 구애됨이 없이 잘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생산자의 거버넌스 정책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안심하고 믿고 거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또 만들어져 있어야 할 겁니다. 이런 데이터 커뮤니티를 통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공유하고 또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데이터가 잘 활용되게 하기 위해서 이같이 4가지 원칙이 필요한데요. 이런 원칙들이 이제 AWS의 서비스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박성훈 솔루션 아키텍트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솔루션 아키텍트 박성훈입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앞에서 윤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 메쉬의 각 원칙들을 AWS 서비스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어떤 상품화 이런 부분 그리고 도메인 중심 오너십 이런 부분이 다 이제 데이터 메쉬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죠. 먼저 각
데이터 메시의 각 원칙들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기 전에 그 데이터 메시 아키텍처 상에서 각 원칙들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생산자는 데이터 레이크와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데이터 엔지니어의 도움을 받아서 데이터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아마존 데이터존 데이터 캐탈로그에 상품으로 등록을 하고 이 상품에 대한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소비자는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를 아마존 데이터존 포털에서 검색을 하고 구독 신청한 후 이 데이터를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 승인을 받은 이후에요. 네, 그리고 연합 거버넌스는 올바른 사용자가 사용 목적에 맞는 올바른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자동화된 게시, 구독, 워크플로우를 제공합니다. 네, 앞에서 지금 설명드렸던 이런 각 원칙들과 간단하게 언급드린 역할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데이터 메시의 첫 번째 원칙인 도메인 중심 데이터 오너십입니다. 네, 데이터 메시 방법론을 조직에 적용을 하게 되면 데이터의 소유권은 중앙에서 각 도메인으로 이전됩니다. 그리고 각 도메인은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그리고 소비자가 필요하는 데이터를 상품으로 등록하고 상품에 대한 품질에 대한 책임을 가집니다. 네, 이런 접근 방법을 이제 채택하는 이유는 각 도메인이 해당되는 비즈니스 영역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변화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따라서 데이터 생산자는 데이터의 생성과 저장, 공유에 대한 책임을 가집니다. 예, 데이터 메시의 첫 번째 원칙은 어떤 기술이나 기능에 대한 게 아니라 데이터를 대하는 조직의 어떤 문화 그리고 마인드셋과 관련된 원칙입니다. 네, 다음은 데이터 메시의 두 번째 원칙인 상품으로서의 데이터입니다. 네, 데이터 메시를 적용을 하게 되면 데이터의 소유권이 각 도메인으로 가게 되면 이제 우려가 발생할 수 있죠. 데이터의 사일로화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데이터 메시에서는 데이터의 상품화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네,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데이터 어떤 상품이라는 걸 개념을 보면 어떤 생산자가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때는 지금 현재 마켓 트렌드라든지 그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타겟 고객층의 취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만들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데이터도 어떤 데이터의 생산자 입장에서 데이터를 상품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사용할 소비자가 누구이고 어떤 포맷의 데이터를 필요로 할지 어떻게 사용할 건지 이런 쪽을 정보를 가지고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의 상품화를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아마존 데이터존은 데이터 자산을 통한 협업 공간인 프로젝트라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네, 각 도메인은 아마존 데이터존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데이터 상품을 구독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구독한 데이터와 본인의 도메인에 가지고 있는 소유한 데이터와를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사전에 지정한 분석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의미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를 게시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용자에게 공유된 데이터는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AWS의 EMR이나 아티나 글루와 같은 이런 분석 서비스들은 기본적으로 후디, 아이스버거, 델타 레이크를 지원하기 때문에 데이터 레이크 상에서 트랜지션 처리를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 상품은 또한 사용자가 필요로 할 때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 데이터존 포털에서는 사용자가 이미 게시된 데이터를 쉽게 찾을 수 있는 풍부한 시각적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예, 다음은 데이터 메시의 세 번째 원칙인 셀프 서비스 데이터 인프라입니다. 네, 이제 데이터 메시의 첫 번째, 두 번째 원칙을 듣고 나면 이제 질문이 나오는 게 일반적으로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데이터의 소유권이 각 도메인이 가지고
내가 필요한 그 데이터를 상품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 엔지니어도 확보를 해야 되고 별도 각 도메인이 데이터 플랫폼까지도 운영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 메쉬에서는 셀프 서비스 데이터 인프라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셀프 서비스 데이터 인프라는 데이터 인프라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사용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공통 데이터 플랫폼과 분석 도구에 기반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고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검색해서 구독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 사용을 하면 됩니다. AWS는 데이터 분석을 위한 풀스택 서버리스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WS의 다양한 서버리스 분석 서비스를 사용을 하시면 분석 도구를 프로비저닝하고 관리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를 온보딩하는 것을 가속화할 수 있고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확보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데이터 메쉬의 네 번째 원칙인 연합 가버넌스입니다. 네, 데이터 소유권은 탈중앙화하더라도 모든 데이터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통제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연합 가버넌스는 데이터 생산자가 데이터를 상품으로 게시할 때 필요한 메타데이터, 그리고 문서의 표준, 그리고 데이터 접근 정책을 수립합니다. 아까 앞 섹션에서 윤건님께서 설명하셨던 어떤 과자의 정보에 보면 각종 필요한 정보들이 있었죠. 네, 그런 정보들의 표준을 정의하고 그런 정보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실제 데이터 소비자들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뭔지 확인하고 그 데이터에 대해서 구독 신청한 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거버넌스 팀은 데이터 메쉬에 참여하는 각 도메인의 대표자들로 구성이 되어야 하고 거버넌스 정책 표준을 유지하는 책임을 가집니다. 데이터 생산자와 소비자는 아마존 데이터존을 통해서 데이터의 구독 가능 범위, 구독 승인 필요 여부와 같은 거버넌스 정책을 수립하고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관리자는 이런 거버넌스 환경과 표준을 관리합니다. 자동화된 데이터의 액세스 정책을 실행을 하기 위해선 AWS의 레이크 포메이션의 태그 베이스드 액세스 컨트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생산자는 게시하는 데이터의 접근을 이미 사전에 정의된 권한 접근 정책이 적용된 태그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 섹션에서 과자에 적용된 거버넌스 정책이 이 과자를 가지고 만든 다른 상품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와 유사하게 상위 리소스에 태그를 붙이면 상위 리소스에 적용된 데이터 접근 정책이 하위 리소스에도 상속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별도의 태그를 각 리소스에 붙여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데이터 메쉬의 네 가지 원칙은 데이터 거버넌스의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이런 거버넌스를 셀프 서비스로 매우 크고 다양한 워크로드를 비용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로 쿠팡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쿠팡의 사례를 소개해드릴 쿠팡 데이터 엔지니어링 디렉터 정재환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쿠팡의 데이터 플랫폼 조직에서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 팀을 맡고 있는 정재화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는 셀프 서비스 EMR인 쿠팡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저희가 왜 이 서비스를 만들게 됐고 또 어떤 교훈이 있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의 아젠다인데요. 우선 저희 쿠팡 데이터 플랫폼을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저희가 기여를 하고 있는지 각종 매트릭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희 데이터 인프라 팀에서 어떻게 인프라를 구축을 했고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오늘의 주제죠. 왜 셀프 서비스 EMR을 도입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아키텍처를 구성을 했는지 마지막으로 저희가 셀프 서비스 EMR을 통해서 어떤 거버넌스를 구성을 하게 됐는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먼저 저희 데이터 플랫폼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지표는 국내에선 처음 공개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 쿠팡에서는 각종 비정형 데이터나 정형 데이터를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은 전부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이 되고 있고요.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된 데이터는 약 32페타바이트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2페타바이트가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1,300명 유저라고 써 있는데 저희 데이터 플랫폼의 유저는 저희 쿠팡 내부 직원들이 약 1,300명의 유저들이 저희 플랫폼을 매일매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저희 배치 잡들이 약 12만 개의 배치 잡들이 데일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데일리 안에는 아울리 잡들이나 여러 가지가 섞여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약 50만 개 정도의 쿼리가 매일매일 돌아갑니다. 이것은 아마 다음 장표에 나오겠지만 각종 저희 DW 엔진이나 혹은 쿼리 엔진을 통해서 매일 50만 개의 쿼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 데이터 플랫폼은 로그 수집 플랫폼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각종 쿠팡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로그가 분 단위로 해서 약 700만 개 정도의 로그가 인젝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거죠. EMR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만 5천 개 정도의 노드가 매일매일 생성이 되고 제거가 됩니다. 데이터 플랫폼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데이터 플랫폼에는 크게 세 가지의 역할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 인프라죠. 데이터 인프라는 데이터를 프로세싱하는 인프라입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하고 처리를 할지 제공하는 인프라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데이터를 처리된 데이터를 스케줄링할 수 있는 오케스트레이션 영역이 있고, 그리고 보안이나 어떤 액세스 컨트롤 관련된 영역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역할은 코어 데이터 인제스션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 역할은 각종 데이터를 인제스션할 수 있는 커넥터나 혹은 인제스션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ODS 데이터나 그 ODS 데이터를 또 가공한 마트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코어 데이터 영역에서 관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인텔리전스인데요. 데이터 인텔리전스는 데이터 컨섭션 관점에서 데이터 디스커버리나 혹은 데이터를 익스플로러 하는 거나 혹은 A/B 테스트나 머신러닝에 대해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인프라 팀에서 구성한 데이터 플랫폼의 아키텍처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데이터 인프라가 관리하는 아키텍처만 나온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코어 데이터나 혹은 머신러닝 플랫폼 이런 것들은 전부 배제되어 있습니다. 총 9가지 정도의 박스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바닥에 있는 시큐리티부터 보겠습니다. 보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LDAP하고 커버러스 인증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특히 EMR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커버러스 인증이 없으면 어떤 잡도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이브 테이블하고 프레스토 테이블이나 혹은 스파시컬 테이블들을 보안 액세스를 통제하기 위해서 저희는 레인저를 사용합니다. 아마 아파치 레인저는 다 아실 것 같고요. 아파치 레인저를 저희 내부적으로 좀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보안 영역에 있는 퍼미션 매니지먼트 툴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저희가 레인저나 혹은 레드시프트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내부에 있는 보안 툴들과 거버넌스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보안 툴을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토리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3는 저희 데이터 레이크의 메인 데이터 소스고요. 저기 안에는 32페타바이트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데이터는 물론 데이터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데이터도 있고 저희 고객들이 만든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HDFS가 있는데 HDFS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임시 데이터나 혹은 스테이징성 데이터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휘발성 데이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HDFS는 프로덕션 데이터는 저장하지 말라고 저희는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컴퓨팅 클러스터인데요. 컴퓨팅은 이미 저희 주제에도 말씀드렸죠. EMR을 아주 메인으로 쓰고 있고요. 아마존 EMR을 쓰고 있고 그리고 쿠버네티스도 쓰고 있는데 관리형 서비스인 아마존 EK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DW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레드시프트를 사용하고 있고 데이터 프로세싱 엔진은 아마존 EMR에서 제공하는 하이브와 그리고 스파크 그리고 쿼리 엔진은 프레스토를 인하우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트리노를 쓰고 있습니다. 스케줄러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에어플로우를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어플로우 같은 경우에 아마 국내에서는 제일 크게 사용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고요. 다양한 버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우지가 있는데 우지는 저희 레거시 스케줄러입니다. 이 우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디프리케이션이 상당 부분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고 툴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가지의 박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오카라는 게 약간 생소하실 거예요. 아마 오카가 무슨 용어인지 아실 것 같은데 번거래라는 용어고요. 사실은 이 오카는 뭐냐면 넷플릭스에서 만든 지니라는 오픈소스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지니를 내부적으로 차용을 해서 상당 부분 커스터마이징을 진행해서 쿠팡에 맞게 가공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카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유저분들이 어떤 환경에서든 좀 편하게 스파크나 혹은 하이브 잡을 실행할 수 있도록 시에라 이미지도 제공을 하고, 그리고 EMR에서 제공하는 휴를 아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휴 외에 보시면 좀 기다란 박스가 있잖아요. 데이터 플랫폼 포탈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저희 클러스터 생성이나 혹은 뭐 권한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한 군데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포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뭐 슬랙이나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프로메테우스나 그라파나를 이용해서 저희 모니터링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왜 저희가 셀프 서비스 EMR을 만들게 된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IDC에서 모든 인프라가 있었는데, 저희가 아마존으로 AWS로 인프라를 이관을 하게 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아키텍처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보시면 센트럴라이즈 리소스라고 해서 중앙에 하이브 메타스토어와 그리고 S3가 있습니다. 그리고 EMR 클러스터가 이제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죠. 이 당시만 해도 저희가 생각했던 컨셉은 컴퓨팅과 스토리지를 분리를 하면 저희가 운영이나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클라우드를 잘 활용할 거라고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이브 메타스토어 S3를 중앙에 두고 있고요. 그럼 에도 클러스터에서 저기 써 있는 것처럼 뭐 에도 컬이나 뭐 레이턴시가 좀 적은 작업들, 그리고 배치 작업들을 저 위에 보시는 배치 클러스터 다 몰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팀들이 배치 작업을 돌렸었고요. 보시면 도메인 클러스터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도메인들에 대해서는, 비즈니스 도메인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서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클러스터를 따로 분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도메인에 대해서는 도메인 클러스터를 만들고, 그 팀들은 그 도메인 클러스터만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었는데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잘 작동을 했습니다. IDC에서 AWS로 넘어왔을 때 이렇게 구조를 그렸을 때 오토 스케일도 잘 돌아가고 저희 쪽에서 인프라도 잘 활용하는 것 같고 유저들도 굉장히 해피한 것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들이 좀 악화가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도 설명이 나왔지만 저희 데이터 인프라 팀에서 모든 인프라를 관장을 했었기 때문에 유저들은 저희 팀에 계속 디펜던시를 걸 수밖에 없었어요. 예를 들면 뭐 클러스터로 확장을 한다거나 혹은 뭔가 다른 새로운 거를 하고 싶을 때 계속 인프라 팀의 의존성이 높아만지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클러스터 자체가 제한이 있다 보니까 아무리 클러스터를 늘린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계속 바틀렉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상식적으로 보시면 도메인 클러스터에 한 팀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팀에서 정말 많은 잡들을 돌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팀 안에서 레이싱이 발생을 하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저희 쿠팡의 비즈니스가 계속 성장을 했죠. 계속 꾸준히 급격하게 성장을 했고, 마찬가지로 다루는 데이터 볼륨도 굉장히 커졌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710만 개의 로그를 인제스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즈니스가 급격하게 커지고 저희 내부 유저도 많아지고 데이터 볼륨도 커지면서 결국엔 상황이 지금 딱 보시는 것처럼 이런 교통체증 같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피크 타임이 됐을 때 유저들이 뭔가 배치 잡을 실행했을 때 배치 잡은 계속 몰리고,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1시간 만에 끝났던 클러스 잡이 어느 순간에는 1시간 10분, 20분, 1시간 반, 그게 결국에는 뭐 2시간 걸리고, 저희가 제일 많이 들었던 클레임이 뭔가 일정하지가 않다. 잡에 대한 안정성이 일정하지가 않다, SLA가 보장이 안 된다는 그런 클레임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어떤 비즈니스의 성장이나 쿠팡이 앞서 나가는데 계속 바틀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유저들에 대한 불만뿐만이 아니고 인프라팀 자체에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작업이었어요. 저희들도 뭔가 이런 고통스러운 어떤 유저들의 고통을 듣고, 근데 저희가 다 매뉴얼하게 뭔가 작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팀도 뭔가 성장이나 확장성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게 됐죠.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좀 저희들의 어떤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좀 저희의 패러다임을, 이 플랫폼을 운영하고 구축하는 거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서 뭔가 중앙에서 다 통제하는 게 아니고 얘를 셀프 서비스로 바꿔서 고객들이 뭔가 직접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 환경에 최적화를 시키면 뭔가 비즈니스 속도도 빨라지고 우리 팀도 되게 행복해지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셀프 서비스 아키텍처를 디자인을 하게 됐고요. 이 아키텍처 디자인을 보시면 크게 위에 보시면 클러스터 크리에이션이 있고 생성이 있고, 밑에 보시면 잡 서브미션, 잡을 실행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데요. 우선 클러스터 생성하는 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되게 다양한 환경에서 잡을 실행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아마 핫한 에어플로우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예전에 유행했던 뭐 우지나 뭐 핀볼이나 이런 거 쓰시는 부분도 있겠죠. 아니면 쉽게 젠기스를 쓰는 팀들도 있을 텐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셀프 서비스 EMR을 만들 때
유저가 어떤 걸 원하든지 어떤 개발이나 배포 환경에 있든지 간에 우리 EMR들을 쉽게 연동할 수 있고 배포를 할 수 있게 하면은 굉장히 자유로워지겠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블로커가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에어플로우와 저희 유저들은 파이썬 SDK 그리고 REST API를 통해서 EMR 클러스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에어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커스텀하게 오퍼레이터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템플릿 같은 거를 만들어 놔서 유저분들은 정말 간단하게 내가 필요한 대수 몇 개, 그 다음에 나는 어떤 타입을 쓸 거야. 뭐 이 정도만 입력을 하면은 클러스터가 에어플로우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돼 있고요. 마찬가지로 젠킨스나 혹은 어떤 다른 스케줄러 예를 들면은 뭐 나이파이 이런 거를 통해서 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떤 파이썬 SDK나 REST API 같은 걸 선호를 합니다. 그런 개발팀들은 저희가 제공하는 SDK나 혹은 REST API를 사용하면은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근간을 보시면 오른쪽에 보면 데이터 플랫폼 API라는 게 있잖아요. 아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이레벨 아키텍처에서 데이터 플랫폼 포털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그 안에는 저희가 백엔드에 API를 만들어 놨고 그 API에서 저 모든 클라이언트 서비스에서 들어오는 요청들을 다 API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포털 API는 EMR API를 호출을 하는데 EMR API를 어떻게 보면 랩핑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대신에 저희가 이 다음 장표에서 얘기한 어떤 거버넌스나 어떤 최적화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저희 API 레벨에서 다 저희가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저분들은 굉장히 저희 컴플라이언스도 준수를 하고 성능적으로 최적화된 쾌적한 환경에서 EMR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 잡 서브미션이 있는데요. 지금 에어플로우, 뭐 젠킨스, 우지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스케줄러들을 통해서도 유저분들이 스파크나 하이브나 혹은 또 다른 것들을 실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CLI 저희가 제공하는 CLI 머신 이미지나 혹은 REST API나 아까 설명드렸던 넷플릭스 지니 저희가 커스터마이징한 오카 API를 통해서 잡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모든 잡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정해진 영역에서 다 실행이 되게 되고 이 잡들이 왼쪽에 보시는 EMR 보면 스태틱과 지금 트랜저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유형의 클러스터 안에서 다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행된 클러스터에서 실행된 잡들은 지금 맨 왼쪽에 있는 하이브 메타스토어와 그리고 S3로 연결돼서 어떤 클러스터에서 어떤 유형의 라이프 사이클의 클러스터에서 사용을 하게 되든지 항상 일관성 있게 하이브 테이블과 S3를 컨슈밍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게 저희 셀프 서비스 인프라 아키텍처고요. 사실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안에는 상당히 굉장히 복잡하고 디테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찾아보시면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인데요. 이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4가지 관점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보안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EMR을 만들어 보셨을 것 같은데요. EMR 같은 경우에는 신경 써야 될 보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시큐리티 그룹, 뭐 IAM 롤, 그다음에 어떤 뭐 버킷에 대한 정책, 뭐 VPC는 어떻게 할지 여러 가지 보안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런 어떤 보안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커버러스 인증이나 LDAP AD 인증에 대해서 저희가 중앙에서 다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할 수 있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관점에서는 이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은 어떤 누군가 식별되지 않은 사람이 어떤 접근하지 말아야 될 리소스를 혹은 테이블을 접근해서 조회를 하는 거는 회사 자체에 굉장히 리스크가 되고 회사의 어떤 고객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굉장히 저버리는 되게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안이 항상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강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코스트 에스티메이션입니다. 비용을 측정하는 부분인데요. 아마 여기서 인프라 담당하시는 분들 계시면 아실 것 같은데 아마 내가 그냥 EMR 막 띄웠는데 다음날 재무팀에서 연락 오고 이런 거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스타트업이든 어느 회사든 간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코스트 측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뭔가 EMR을 만든다 혹은 내 비즈니스에서 뭔가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 항상 미리 이런 예산들이 합의가 돼야 됩니다. 어떤 재무팀하고 미리 어떤 분기나 이런 예산들에서 다 측정이 돼서 나의 어떤 라인 매니저와 다 승인을 받고 그 상태에서만 이 EMR을 만들 수 있게 해야 되고 그것을 뭔가 오버해서 쓰거나 내가 예측하지 않은 것을 썼을 때는 당연히 어떤 조치가 와야 되겠죠. 오디시 발생을 해서 감사가 돌아가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도록 조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코스트 에스티메이션을 강조를 하고 싶었고요. 세 번째는 라이프 사이클인데요. 아마 전 장표 기억하실 텐데 제가 트랜전트하고 그다음에 스태틱이라는 걸 써놨었잖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 EMR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 EMR을 만들다 보면 EMR은 내가 끄지 않으면 계속 돌아가거든요. 계속 돌아가고 있어서 돈이 계속 줄줄줄 새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거버넌스
거버넌스를 만들고 이거를 강제적으로 다 따르게 해놨어요. 그래서 특정 시간이 유저들은 EMR을 만들면 무조건 저희가 정해진 어떤 스레시 홀드 안에서만 클러스터를 실행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트랜전트 클러스터입니다. 근데 트랜전트 클러스터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트랜전트 클러스터가 어떤 아이들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은 저희는 그냥 꺼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는 유저들한테 다 학습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스태틱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스태틱이에요. 24시간 동안 계속 돌아가는 클러스터죠. 근데 왜 이런 게 필요하냐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필요하고요. 예를 들면 스팍 스트리밍 잡을 EMR에서 돌리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클러스터가 떠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내가 스트리밍 잡을 돌리는데 8시간마다 혹은 7시마다 클러스터가 꺼져버리면은 내 고객이 스트리밍 잡을 그때마다 계속 돌리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스태틱 클러스터는 허용은 하지만 굉장히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스태틱 클러스터를 만들 때는 당연히 뭐 재무팀이나 혹은 저희 팀이 다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지만 스태틱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는 그렇게 거버넌스를 잡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리소스 유틸라이제이션인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 아까 제가 어떤 아이들 상태가 지속되면 꺼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어떤 클러스터가 유틸라이제이션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계속 활성화돼서 쓰고 있는지를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모니터링 관점에서 유틸라이제이션 관점에서 최적화가 안 돼 있을 때는 당연히 뭔가 꺼지거나 제재 조치가 가야 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거버넌스 관점에서 굉장히 잘 세워내고 고객들하고 온라인을 잘 시켜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드리면 제가 이걸 하면서 거버넌스에도 레슨이 들어갔지만 여러분들한테 제 레슨 하나 말씀드리면 어떤 뭐 넷플릭스나 어떤 슬랙이나 여러 가지 회사들이 베스트 프랙티스라 하고 나는 아마존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발표를 하게 됐을 때 그거를 맹신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맹신하지 말고 모든 베스트 프랙티스가 우리하고 맞지는 않다라는 거 항상 의심을 하시고 우리 환경에 뭐가 될지를 항상 고민을 하고 구축을 해나가시면 충분히 저희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서비스를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박성우님 나와서 마무리해 주실 거예요. 네, 쿠팡의 가버넌스 여정을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저희의 데이터 메쉬의 4가지 원칙들 그리고 데이터 가버넌스. 네, 그중에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가버넌드 애널리틱스겠죠. 전체적인 데이터 레이크 아키텍처 상에서 각 데이터 조직 내에서의 각 역할들 그리고 서브리스 애널리틱스죠. 셀프 서비스 데이터 인프라를 위해서 어떤 유지한다든지 프로비저닝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랜지셔널 데이터 레이크입니다. 데이터로 상품으로 제공을 한다면 이 상품은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돼서 고객이 사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 소스에서 변경이 발생한 게 소비자가 사용할 때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건 데이터 컨시스턴시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가버넌드 애널리틱스, 서브리스 애널리틱스, 그리고 트랜지셔널 데이터 레이크. 네, 이 3가지 무기로 전사 거버넌스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네, 서브리스 애널리틱스와 트랜지셔널 데이터 레이크는 이후 세션에서 진행될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